네, 이번 시간은 계약법 편으로 들어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줄여서 민총, 그리고 이제 물권법,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그 채권법 중에 또 총칙, 각칙이 있어요. 그 각칙 중에 계약법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생겨요. 채권.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생겨서 각칙 중에 채권법이 있는 것이다. 채권법 중에 각칙으로 계약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법 그러면 이제 또 총칙, 각칙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총칙을 논하면 총론, 각칙을 논하면 각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 이번 시간은 계약법 총론, 총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총칙, 총론을 공부해 볼 건데 이제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이냐, 이거 잠깐 봐보겠습니다. 일단 계약법은 둘이 좋으면 돼요. 둘이 좋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계약법에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 규정이야. 그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당사자들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으면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 매매 대금의 1할 10%를 계약금으로 주죠. 근데 이제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을 해요. 계약금이 해약금이 된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1억을 줬다 그러면 매수인은 그 1억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1억에다가 1억을 얹어서 곱하기 2죠.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야, 우리는 계약 꼭 실현시켜야 되니까 해약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약정을 했다 보자고요. 그러면 그 약정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대로 안 해도 돼. 그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를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의규정이 원칙이에요. 둘이 좋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에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건데 이것들은 민법전에 규정돼 있어. 이게 전형계약이에요. 사실 정확하게는 15개가 민법전에 규정돼 있어요. 한번 잠깐 봐볼까요? 우리 주는 것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증여, 매매, 교환 여기 있어요. 매매, 교환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증여도 앞에서 좀 들어봤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아들, 딸한테 뭔가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 네. 그것도 근데 주는 사람 마음도 있지만 받는 사람 마음도 일치돼야 되니까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려주는 것으로서 돈 빌려주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그다음에 이제 빌려 쓰는 것으로 또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세를 주면서 빌려 쓰는 거죠. 유상인 게 임대차야. 근데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죠. 사용대차. 근데 사용대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제 친구가 내 책을 좀 잠깐 보고 싶대. 하룻밤만 좀 민법책을 너무 정리를 잘 해놔서 빌려서 보고 싶대. 빌려줬어요. 근데 뭐 거기 돈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용대차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빌려줬는데 뭐 1,000원 주기로 했어. 임대차가 되는 거죠. 자전거를 친구한테 그냥 무상으로 빌렸었어. 사용대차야. 근데 우리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돈 내고 빌려 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근데 돈 빌려 쓰는 건 소비대차. 소비하고 다른 걸로 갚아. 소비해버리고 다른 걸로 갚는 거.
소비대차야. 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15개가 다 있는데 그런 걸 전형계약.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유명하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계약 자유라 그랬잖아요. 계약 자유니까 꼭 그 15가지 계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계약도 가능한 거죠. 그게 비전형 계약이죠. 이름이 없어. 그래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무명계약. 됐죠? 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교환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래.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좀 알고 가보자고요. 기초적인 것이어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매매계약부터 먼저 봐볼게요. 매매계약은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매매계약을 맺는데 X라는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보자고요. 매매 대금으로 10억에서 이런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X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죠. 그리고 매수인은 10억이라는 대금을 줄 채무를 부담하죠.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해.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브앤테이크 계약.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많이 하잖아요. 기브하고 테이크 하는 거죠. 쌍무계약.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는 채권을 가지게 되겠죠. 채권을 가지게 되겠고 대금 10억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쌍무이면서 얘는 유상이야. 유상계약.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인데 그러면 쌍무하고 유상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근데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야.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이게 낙성계약이다.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인데 합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요거하고 우리 구별해서 증여계약을 한번 봐보자고요. 증여계약. 증여계약은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증여자예요. 두시는 분, 증여자. 그리고 자녀한테 줍니다. 그 자녀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수증, 증여를 받는 사람. 그래서 X를 증여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가 없죠. 반대급부가 없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그럼 봐보세요. 이런 증여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증여자가 X를 줄 채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을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 그래서 이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무 반대 뭐가 있다? 편무. 그리고 이제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죠. 무상. 무상계약이다. 이게 편무는 다 또 무상이냐? 그런 건데 편무가 유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이 또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야. 분료식 계약이야. 그래서 증여계약은 편무무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 된다. 낙성 반대말은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계약을 하는데 합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게 요물계약이다.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분료식 반대가 요식이죠. 요식계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 있는 계약들은 다 낙성분료식 계약이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쌍무냐 편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차이가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낙성 반대 요물 계약도 나와요. 뭐 계약금 계약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근데 이제 그 반대말은 쌍무 반대는 편무고 유상 반대는 무상이고 낙성 반대는 요물 계약이다. 그다음에 이제 분료식 반대는 요식 계약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요식 계약이 없어. 근데 이제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대부분 요건데 낙성 반대 요물 계약 같은 건 좀 문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 이렇게 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을 때 X라는 물건을 파는데 대금 10억을 주기로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합의가 있으면 돼. 합의. 계약은 다른 말로 그냥 합의인 것이다.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계약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동산 매매 이것은 계약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늘상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있는데 어떤 것도 계약이자 그러면 시장 보는 것도 계약이에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파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콩나물을 5,000원어치 샀어. 그것도 계약이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이 그냥 계약하고 이행까지 바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는 이게 합의를 했는데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언제 계약했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만 따질 때는 어쨌거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 계약서가 필요 없어. 이걸 한 가지 알아두자고요. 근데 부동산 매매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우리끼리 무슨 합의하는 거, 약속하는 거 이런 걸 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 객관적 합치는 뭐냐 그러면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갑은 X를 팔려고 하는데 을이 만약에 Y를 사려고 한다고 보자고요. 계약이 안 되죠. X로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지. 또 갑은 10억 받으려고 하는데 을은 9억 5천에 사고 싶대. 그럼 계약이 안 되죠. 10억에 합의가 돼야지. 이게 내용적 일치. 이런 것을 객관적 합치라고 한다. 근데 이제 주관적 합치는 뭐냐?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에 대한 일치예요. 갑이 을한테 X를 10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내가 10억에 살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계약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딴 사람 팔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갑이 을한테는 10억을 불렀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장사가 좀 되네. 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을한테 10억에 제안을 한 거지 다른 사람 오면 10억 5천을 부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합치가 돼야 돼. 주관적 합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걸 봐보면 되는데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 혼인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혼인도 합의로 하는 거니까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계약 속에 꼭 이런 채권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등법상에 아니면 물권법상의 어떤 합의를 하는 것도 다 계약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청혼을 했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승낙한다고 결혼이 되겠냐고요. 둘이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지. 물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을하고 안 되고 병하고 사귀어서 결혼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혼인 합의가 되니까 그런 것이고 을한테 청혼을 했을 때는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 병이 그래 결혼하자 그런다고 결혼될 건 아니라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이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약과 승낙 요게 있다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요거 좀 놔두고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청약은요. 급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우리 계약을 맺을 때 급한 사람이 먼저 청약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오케이해서 승낙하면 합의가 돼서 이 합의가 곧 계약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계약이 되는 것이다. 근데 청약을 누가 할까? 갑이 할까? 을이 할까? 우리 보통 이제 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을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옛날 아파트 분양 같은 것들은 뭐예요? 먼저 청약을 하고 물건도 없는데 먼저 청약을 하고 나중에 지어서 팔잖아요. 승낙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생겼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건설회사가 급하잖아요. 그때 청약을 하는 거죠. 또 승낙을 하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급한 사람이 하는 거야. 청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청혼. 청혼은 누가 할까요? 청혼도 마찬가지로 급한 사람이 하는 거죠. 꼭 남자가 해야 돼요? 아니죠. 급하면 여자가 먼저 할 수도 있지. 에이, 다 남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승낙하면 된다.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승낙에 의해서 계약 성립하는 것은 그냥 어쨌거나 이 청약과 승낙은 먼저 말한 사람이 청약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뭔가 좀 유식하게 생겼잖아요. 부동산 매매를 해보자고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계약금을 1억 주죠. 이거를 뭐 1월 15일 날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2월 15일 날 중도금 5억을 먼저 주기로 하고요. 3월 15일 날 잔금 4억을 주면서 등기서류 여부 받기로, 그리고 그때 집도 비워주기로, 인도해주기로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잔금 4억과 등기서류 여부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잔금도 안 주면서 등기를 달라고 하면 매도인은 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황당하잖아요. 같이 이행해, 동시에 이행해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또 반대로 이거 생각해보세요. 아니 등기도 안 주면서 잔금부터 달래. 아니 말이 되냐고요. 등기를 넘겨줘야지. 등기 주면서 잔금을 달라고 해야지.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근데 이제 봐보세요. 이런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부도 안 하고 테이크하려고 하면 같이 이행해 라고 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상대방 침해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돼. 예를 들면 봐보세요.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될 선이행 의무죠. 먼저 선자 써서 먼저 줘야 될 의무야. 그런데 중도금 날짜에 야 등기 갖고 와. 그러면 안 되죠. 이때는 동시이행 항변권 이런 때는 없다고 봐야지. 잔금 날짜가 돼야지. 잔금 날짜 됐을 때 등기서류 거부 인도가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이다. 근데 동시행의 항변권은 지는 안 주면서 등기서류 준비 안 해주면서 잔금 달라고 청구를 해. 그럼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이런 것이다. 근데 이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게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이행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요걸 좀 봐두시고요. 그 전에 요걸 잠깐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을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쌍무계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쌍무계약에서는 이게 결련관계가 있다.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X가 뭐 별장 아니면 펜션인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불이 나서 타버렸어. 소실됐어.
그러면 이 대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쌍무 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기브하고 테이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브를 못했어. 테이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작년에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매년 여름에 홍수 많이 나잖아요. 홍수 났는데 시골 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시골 집이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고도 뭐 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럴 때 보니까 막 난리 났더만요. 막 하천에 그냥 막 물이 불어서 집이 떠내려가 버려.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거기서 요게 홍수로 떠내려가 버렸어. 홍수가 나서. 근데 이게 쌍무 계약인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인데 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괜찮다가 그게 계약 체결한 후에 불이 나서 아니면 홍수로 떠내려가 버렸어. 후발적 불응이 됐어. 그런데 산불이 나서 그랬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그랬거나 뭐 이제 요즘은 지진도 우리나라에 좀 있을 수 있죠.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렸다거나 이럴 때는 갑을 모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어. 쌍방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한다. 이거 날아가 버린 것 자체를 위험이라 그래. 위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X가 집인데 우리가 돈이잖아요 결국. 그 돈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 돈을 누가 위험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위험 부담인데 잠깐 봐보세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해야 돼. 근데 기브를 못했잖아요. 테이크할 수 없어. 갑 입장에서. 이행 청구할 수 없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이행 청구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봐보세요. 여기서 불능이 된 게 X예요. X. X가 불능이 됐어. X. X를 중심으로 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된다. 만약에 대금을 기준으로 하자면 채무자, 채권자죠.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갑을 관계가 우리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X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될 건데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를 못하니까 테이크할 수 없다네. 결국 누가 날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날리는 거죠.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이렇게 원칙이 된다. 법에서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거야. 이제 집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못 봤으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을인데 중고차를 샀어요. 누가 갖고 있는 중고차를 샀는데 그 차가 한강변에 세워놨다가 마침 그때 홍수가 나는 바람에 한강이 물에 잠겨버렸어. 그러면 그 차 폐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차값을 줘야 될까? 만약에 그 차를 1,000만 원에 뭐 500만 원을 샀다고 보자고요. 중고차 500만 원을 샀어. 근데 나는 차를 받지도 못했는데 차값 줘야 될까? 근데 그 판 사람 갑 입장에서 보자고요.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브를 못했잖아요. 테이크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을 그 차값을 날리는 것이 갑, 채무자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법에다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다. 만약에 계약금이라도 받은 게 있어. 그럼 돌려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쌍무계약에서 동시행위양변권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위양변권 그 외에 위험부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게 어떨 때 나오느냐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똑같이 갑과 을이 X를 10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있을까? 그러면 마음대로 깰 수 있다면 계약을 왜 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법의 격언, 법언이라고 한다. 법원에 이런 게 있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죠. 계약은 지켜져야 해. 그래서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려면 해대권이 있어야 돼. 해대권. 여기서 해대권이 발생했어야 된다. 해대권. 해대권이 생겨야 되는데 해대권이 발생했다고 해제된 건 아니에요. 행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죠. 해대권 행사. 해제를 일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된다. 나 이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 없는 거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해제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해대권이 생겼는데 해대권의 행사를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매매 계약 맺었으니까 유효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제를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해지라는 용어가 있네. 해지는 장래요 이렇게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를 한번 봐보자고요. X라는 집을 세를 줬어. 유효하잖아요. 이렇게 유효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세가 계속 밀려. 우리 민법에서는 세가 2번 밀리면 그 세 든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 주인한테. 그게 해지권이다. 해지하면 그동안에 살던 건 그냥 그대로 있고 앞으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끝난다. 장래효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용어와 관련해서 잠깐 좀 더 봐보면 이 해제에서 죄는 제거,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 지는 그칠 지자예요. 여기서 그쳐 이런 거죠. 여기서 끝내, 앞으로 끝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쓰이는 데가 다르죠. 임대차 계약 같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에서 앞으로 끝내는 것을 해지. 근데 해제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계약을 한번 맺는데 요 매매 같은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한다. 일시적 계약.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거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려버리는 것을 해제. 임대차 같은 것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 계속적 계약인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끝내는 거 해지라고 한다. 네, 그 용어인데요. 그 좀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이제 해지를 좀 공부를 했고 해제라는 것을 어떤 때 해제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보는 거죠. 네, 해제권 발생에서 해제권에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어. 약정 해제권은 다른 게 아니고 계약으로 이런 경우에 해제할 수 있어라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네? 그러면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약정 해제권. 근데 법정 해제권은 법에다 정해놓은 거죠. 먼저 약정 해제권부터 봐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을이 땅을 사는데 봐보세요. 을이 땅을 사는데 거기다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으면 땅 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주저했죠. 그랬더니 갑이 야 근데 만약에 공장 건축허가 안 나오면 네,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계약서에 써놨어. 그랬는데 공장 건축허가가 안 나오네. 그럼 이제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해제권이 생겼다고 해제된 건 아니다. 해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야 나 이 계약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해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정 해제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런 것으로 채무불이행. 그래서 봐보세요.
계약을 맺으면 채무가 생기는데 채무는 이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을 채무불이행 그래요. 그런데 그 채무불이행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중도금 날짜가 있는데 중도금 날짜를 안 지켜. 그러면 이행이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줘 라고 했는데도 안 줘.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다.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본 것처럼 이 X가 갑의 잘못으로 불이 나버렸어. 소실됐어. 그럼 불능이잖아요. 이행해 주는 게 불가능하지. 아니면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갑이 을한테 넘겨주는 건 불가능한 거지. 이행불능. 그럴 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이행돼야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을 또는 이행이 딜레이 되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귀책 사유 이렇게 말하는데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고의로 그렇게 했어. 그 사람 잘못으로 실수로 그렇게 됐어. 이런 것들을 귀책 사유라고 한다. 네.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대권이 생기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깨질 수도 있구나. 자,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가 이행이 잘 돼야 되는데 이행이 잘 안 되면 깨질 수도 있어. 또 이행할 때 저는 안 해주고 나만 해달라 그러면 같이 이행합시다. 동시행 양변권 이런 것들이 생겨. 네, 이게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데 그걸 이제 총칙으로 모아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계약 각칙에서 우리 매매, 임대차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